안녕하십니까. 일반화약학 첫 번째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화약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이 이제 화약의 역사에 대한 이제 첫 시간인데, 화약의 역사에는 이제 총 4가지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화약의 기원과 발달, 산업용 화약의 발달, 초안과 폭약, 그리고 화공품의 역사, 이렇게 4가지 단원으로 되어 있고, 이번 시간에는 화약의 기원과 발달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게 될 텐데, 이 수업은, 이 시간에는 그 흑색 화약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려고 합니다. 그리고 뒤에는 이제 우리나라가 아니죠. 세계적으로 이제 화약이 어떻게 발달되어 있고 현재 사용되는 폭약이 왜 발명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시간이 이제 화약의 역사인데, 화약의 역사를 배우는 그 의미는 뭐냐면, 화약의 역사를 배우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시험을 보려고 하면 계속 외우잖아요. 그래서 뭐 다이너마이트는 뭐 암모니아 다이너마이트, 그 다음에 교질 다이너마이트는 그 다음에 초안은 어떤 성질을 갖고 있고, 이런 거를 왜 이런 성질을 갖게 됐고, 그 다음에 이게 왜 만들어졌는지를 알게 되면은, 역사를 알게 되면 더 정확히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화약학이 조금 딱딱해요, 수업이.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너무 딱딱한 수업을 하기보다는 여러분들한테 조금 수업을 할 때 조금 흥미를 가지라고 화약의 역사에 대해서 넣어놨습니다. 이 수업은, 그리고 화약의 역사에 대해서는 좀 내장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한 번에 수업을 끝내지 못하고요. 아마 2시간이나 3시간 정도로 나눠서 갈 겁니다. 아마 3시간 정도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자, 첫 번째고요. 흑색 화약에 대한 기원입니다. 우리가 이제 화약이라고 하면은 한문으로는 불화자, 양약자를 씁니다. 그리고 제가 좀 이렇게 된장 발음이긴 하지만, 영어로 얘기하면 건파우더라고 얘기하거나 이제 익스플로시브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화약을 한자로 됐을 땐 불화자랑 양약자로 돼 있대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직역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직역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불화의 양약이니까 불로 만든 약, 또는 불이 되는 약, 또는 불 같은 약,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영어로는 이제 건파우더인데, 이제 건이 이제 총이잖아요. 그리고 파우더가 이제 분말이란 얘기죠. 그래서 건이 이제 총에 쓰는 분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익스플로시브라고 하면, 익스는 이제 과하다 라는 거고, 플로시브는 이제 파열음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뜻으로만 보게 되면은, 불화자 양약자를 쓴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 화약이 불이랑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갖고 있겠구나 라는 걸 예상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건파우더라고 하니까 총에 쓰는 분말이거나 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파열음이나 어떤 음파와 관계되어 있겠구나 라는 걸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과 동양이 어떻게 화약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바라볼 수도 있고요. 여기 지금 보이는 게 이제 검은 게 이제 흑색 화약입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게 이제 다이너마이트고, 현재 요 맨 아래, 그러니까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게 우리나라 한화에서 지금 생산되고 있는 뉴마이트 플러스라는 이제 제품이죠. 에멀전 폭약을 이제 해놓은 건데, 이게 아마 시대별로 이렇게 올라가는 걸로 제가 그렇게 해놓은 거고요. 조금 그림을 따왔는데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 처음에 이제 화약이라고 하면은 불화자의 양약자를 썼으니까 이제 불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은 프로메테우스라는 그 신이 있습니다. 신. 프로메테우스는 원래 그 올림푸스 신보다 한 세대 앞선 티탄족에 속하는 신이고요. 이 프로메테우스의 원래 뜻은, 그러니까 프로메테우스라는 이름의 뜻은 먼저 생각하는 사람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 선구자 또는 뭐 예견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프로메테우스는 그 무엇으로 잘 알려져 있냐면 인간에게 그러니까 제우스로부터 인간에게 그러니까 불을 선물해준 그 신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 프로메테우스가 제우스로부터 불을 이제 훔쳐다가 인간에게 주는데 이제 인간에다 훔쳐다 준 거를 제우스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우스가 알게 돼서 프로메테우스한테 이제 그 벌을 주게 되는데 그 벌을 어떻게 주냐면은 그 몸을 이제 간을 뜯어 놓고 나서 이 독수리가 파먹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수리가 이제 그 간을 파먹으면은 고통이 따라서 죽어야 되는데 프로메테우스가 이제 그 신이기 때문에 독수리가 간을 파먹으면 이제 그 다음 날에는 다시 간이 생성되고 다시 파먹으면 간이 생성되고 이렇게 되었고 계속 끊임없는 고통을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어보신 분들이면은 이 프로메테우스가 그 인간에게 주는 그 과정, 불을 인간에게 주는 과정이 아마 뭐 2가지나 3가지로 나눌 수 있을 거예요. 뭐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거는 이제 프로메테우스가 이제 그 프로메테우스가 남자를 만들게 돼요. 남자. 그러니까 남자를 그 빚는 거죠. 그래서 만들고 나서 그 프로메테우스 동생이 죄송해요. 에피메테우스예요. 에피메테우스인데 에피메테우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프로메테우스의 동생이기도 하고 뜻은 나중에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프로메테우스가 이제 사람을 만들고 에피메테우스가 이제 그 나중에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이제 각종 동물들한테 선물을 주게 됩니다. 선물을 막 줘요. 그래서 선물을 막 주면서 자신의 상상력으로 뭐 말에게는 이제 단단한 다리를 주고 그 다음에 뭐 호랑이에게는 뭐 이빨을 주고 뭐 그다음 거북이에는 단단한 등껍질을 주고 막 이렇게 해갖고 나눠줍니다. 이제 각종 동물들한테 여러 가지 능력을 나눠주는데 에피메테우스가 막 나눠주다 보니까 나눠줄 게 떨어진 거예요. 떨어졌는데 프로메테우스가 이제 그 남자를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남자를 만들면서 그 자기가 만들었던 사람이니까 다른 동물들한테 다 나눠줬는데 인간에게만 나눠줄 게 없으니 제우스로부터 이제 불을 훔쳐다가 준다는 이야기가 이제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뭐 그 프로메테우스가 이제 인간에게 불을 훔쳐다가 주었는데 이걸 제우스가 알아요. 그래서 제우스가 이걸 다시 뺏어갑니다. 불을. 그 다음에 이제 인간들이 이제 프로메테우스가 이제 인간이 이제 신에게 이제 제사상을 바치는데 하나는 이제 그 살코기에다가 그냥 맛없게 이제 가죽을 씌워놓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내장으로 이제 맛없는 부분을 해놓고 그러니까 내장 같은 걸 해놓고 나서 기름기로 발라놓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제우스가 맛없는 걸 선택을 하게끔 하고 나서 이제 화가 난 다음에
그 프로메테우스가 다시 인간들에게 불쌍해갖고 이제 그 불을 훔쳐다 주죠. 그리고 에피메테우스는 이제 좀 그 제우스, 이제 프로메테우스의 동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프로메테우스의 동생인데 에피메테우스는 또 뭘로 유명하냐면 제우스가 이제 그러니까 프로메테우스가 남자를 만들었고 제우스가 인간에게 벌을 주기 위해서 이제 여자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판도라의 상자를 주죠. 그리고 에피메테우스랑 결혼을 하게 되고 여자가 이제 그 판도라의 상자를 열죠. 열면서 이제 각종 아귀, 병 뭐 이런 게 다 튀어나오는데 놀라서 닫아버리죠.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남는 게 그 상자에서 남는 게 희망이 남게 되죠. 그래서 세상에 이제 병이랑 이제 각종 질병이랑 이런 게 있지만 인간에게 남은 거는 이제 그 희망은 남았다고 얘기가 됩니다. 어쨌든 이거는 이제 그 여러분들 흥미를 돋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도 이렇게 그 불이 인간과 굉장히 관계가 깊다는 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넣어놨습니다. 자, 이제 좀 공학적으로 가볼게요. 이제 그 구석기 시대에 이제 그 불을 썼을 거라고 예상을 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증거 자료들이 뭐 그 역사학자들이나 아니면 고고학자들이 이제 구석기 시대에 이제 불을 만들었을 텐데 불을 만들었을 때 우리가 이제 보통 활비비랑 부싯돌을 사용하죠. 이제 활비비가 뭐냐면 이제 대나무에 이렇게 두고 이렇게 활로 이렇게 돌리면은 오른쪽에 이렇게 펴게 되면 활로서 비비면은 불이 나오는 거죠. 이제 마찰열 때문에. 그리고 부싯돌로서 이제 불을 피웠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아마 이제 인간이 이제 불을 처음 접하게 되는 거는 아마 번개로부터 이제 번개가 이제 나무에 맞아갖고 불을 봤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도구를 이용해서 불을 비치게 되면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적을 물리치기 위해서 썼을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요리를 하거나 그럴 때 쓰였겠죠. 그래서 요렇게 처음부터 이제 인간이 불을 썼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화약이 발달된다고 보면은 우리가 이제 구석기 시대부터 보게 되면 연소라고 하는 것은 컴부스테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연소라고 우리 현대사회에서 그 공학적으로 보게 되면 연소라는 것은 물질이 열과 빛을 수반하는 급격한 산화 반응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조금 그 키포인트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연소라고 하면은 세 가지 단어가 다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세 가지 단어가 뭐냐? 그러니까 열, 빛, 산화 반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소가 일어난다. 그러면 빛과 열과 산화 반응이 다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연소가 아닌 거를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말하는 이제 등이죠. 그러니까 뭐 LED 등이나 뭐 형광등이나 뭐 이런 걸 보면은 빛이 있고 열이 있지만 산화 반응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산화 반응이 없다고 하면 이제 당연히 그 연소가 아니겠죠. 연소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 난로가 있을까요? 난로도 마찬가지죠. 열과 빛을 내지만 산화 반응은 아니죠. 또는 뭐가 있을까요? 뭐 레이저 포인터 같은 경우는 이제 빛이 있고 열이 없고 산화 반응. 그래서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다음 중 연소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열, 빛, 기억, 뭐 열, 니은 뭐 빛, 디귿 산화 반응, 사 뭐 환원 반응, 이렇게 하면 환원 반응의 얘기가 들어가야겠죠. 자, 화약을 한번 볼게요. 화약. 공학적 정의로 화약을 보게 되면 마찰, 타격, 열, 불꽃 또는 전기 스파크와 같은 외부의 자극, 그러니까 충격에 의해서 화학 반응, 연소 폭발이 일어나면서 고온의 열과 다량의 가스를 발생시키는 폭발물 중 공업적으로 이용 가치가 있는 것을 화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위에 연소랑 화약이랑 보면은 결국은 화약은 어떤 이제 물질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화약은 결국은 연소 반응의 한 종류예요. 그러니까 연소 반응을 그러니까 화약이라는 거는 연소 반응인데 연소 반응이 조금 더 독특한 거죠. 그래서 화약이 탄다, 화약이 폭발한다, 이거 다 연소 반응입니다. 연소 반응. 그래서 화약을 공부한다고 하면은 당연히 무조건 연소 반응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화약을 보면은 이제 어떤 뭐 마찰, 타격, 열, 불꽃 같은 뭐 외부 에너지가 가해지고 에너지가 가해졌고 연소 반응이 일어나요. 근데 연소 반응이 일어날 때 열과 가스가 발생하는 거죠. 열과 가스가 발생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공업적으로 이용 가치가 있는 것을 얘기를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화약 그러면 연소 반응이 일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열과 가스가 있어야 되고, 공업적으로 이용해야 된다 라는 게 키포인트예요. 그래서 네 가지가 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화약 그러면은 에너지가 주어지고 연소 반응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열과 가스가 일어나야 되고, 그 다음 공업적으로 이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밑에서 그 이제 다음에 다시 또 다르겠지만, 우리가 화약과 연료를 나누는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갖고 휘발유다 또는 뭐 경유다 그러면 얘네를 화약이라고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는 왜 그러냐면 그 휘발유도 결국은 그 열과 이제 가스를 발생시키죠. 휘발유도. 그리고 공업적으로 이용을 하는데, 화약과 연료의 차이는 뭐냐면 산소 공급원이 외부로부터 들어오느냐 아니면은 자체적으로 갖고 있느냐를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연소 반응이 일어나려면 가연물, 산소 공급원, 점화원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산소 공급원이 밖에서부터 들어오는, 즉 공기로부터 들어오면은 연료라고 하고, 물질 자체 내에 산소 공급원이 포함되어 있다 라고 하면은 연료라고 합니다. 우리가 현대적으로 지금 정의하고 있는 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화약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화약,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화약이라고 하면은 흑색 화약, TNT, 다이너마이트 뭐 등이 있을 거라 합니다. 뭐 군인분들은 뭐 컴포지션 같은 것도 알려져 있을 수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펜트라이트, PETN 같은 것도 있을 거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암포 이런 것도 있을 텐데, 화약학을 배우면은 제 생각에는 개인적으로 이 세 가지 화약은 그러니까 이 세 가지 화약은 꼭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화약학을 배웠는데 다 까먹었는데 화약 중에 제일 유명한 게 뭐야? 라고 물어보시면은 흑색 화약, TNT, 다이너마이트를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흑색 화약은 역사적으로 최초로 개발된, 그 다음에 제조된 화약이 흑색 화약입니다. 그리고 TNT는 미국 군용 폭약의 표준 폭약이에요. 그리고 다이너마이트는 미국 산업용 폭약의 표준이에요. 이게 지금 화약류 관리 기사나 화약류 제조 기사를 이제 공부하는 분들은 아마 발파공학이나 굴착공학 같은 거를 배울 텐데, 그 발파공학이나 이제 굴착공학에 배울 때 그 이제 폭약의 강도를 측정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랑게포르스의 이제 폭약, 그래서 수식이 막 이제 전개되는데, 연구자들이 산업용 폭약을 연구했던 사람들이 어떤 폭약을 기준으로 삼았냐면 다이너마이트를 삼았어요. 그리고 군용은 TNT로 했고요. 이것도 뒤에 나옵니다. 왜 군용 폭약으로 표준을 썼을까? 왜 다이너마이트를 산업용 폭약으로 썼을까에 대해서 나옵니다. 지금 잠깐 얘기해 줄까요? TNT는 군용 폭약이랑 산업용 폭약은 좀 달라요. 왜냐하면은 군용 폭약은 어떤 뭐랄까 그 발파의 강도도 중요하지만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다룰 때 굉장히 안전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포탄을 갖고 가다가 막 떨어뜨렸어요. 그랬는데 얘가 빵 터져.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반면에 이제 다이너마이트는 그거보다가 조금 덜 안정해도 되겠죠. 그리고
저장 기간이 좀 짧아도 되겠죠. 군용 폭약은 좀 길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중요성을 따지는 것 때문에 미군 군용 폭약과 미국 산업용 폭약이 왜 다이너마이트와 TNT를 썼는지 나옵니다. 뒤에 아마 다음 시간쯤에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시간은 이제 흑색 화약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니까, 초기 화약은 흑색 화약과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흑색 화약과 매우 비슷한 조성물을 썼을 거예요. 지금 흑색 화약은 어디에 사용되냐면은 아직도 사용돼요. 어디 사용되냐면 이제 폭죽놀이에 사용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바닷가에 가면은 그 연인들끼리 이제 그 화약 그 불꽃놀이 한다고 이제 그 이게 뭐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뭐 또는 이제 박아놓고 쓰죠. 그게 다 흑색 화약입니다. 그 흑색 화약의 성분을 보면은 초석, 황, 숫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어요. 초성, 황, 숫, 초성, 황, 숫으로 되어 있고, 현재까지도 지금 사용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화약이라고 보게 되면은 그 화약이 언제부터 화약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느냐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화약이 이제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제 잠깐 이제 첫 PPT 시간에 얘기를 했듯이 불화자의 양약을 얘기를 하고 화약이 언제 만들어졌어? 라고 물어보시면은 알 수 없음이에요. 사실은 기록에 정확히 남아있지 않아요. 그냥 이때쯤이다 라는 거는 나와있지만 언제 누가 최초로 발견됐다 라고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그 화약을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화약이 이제 화약이 처음 발견된 게 이제 앞에서 흑색 화약이 이제 유황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탄소를 쓰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수소를 쓰고 있고, 초석을 쓰고 있죠. 초석이 이제 KNO3예요. KNO3를 쓰고 있는데 이 세 가지가 함께 모여야지 화약이라고 지금은 정의를 해요.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연료와 화약이 나눠지는 중간점은 현대사회에서는 산소 공급원이 외부에서 왔으면은 연료라고 그랬고, 산소 공급원이 내부에 포함되어 있으면은 화약이라고 했잖아요. 그 얘기는 화약이 언제 만들어졌냐라고 물어보시고 그거를 나누는 기준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화약이 최초로 만들어진 것은 지금 와서 현대사회에서 보면은 초석을 쓰냐 안 쓰냐로 구분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초석을 안 쓰면은 산소 공급원이 밖에서부터 안으로 들어올 거고, 초석을 쓰면은 산소 공급원이 안에서 붙어 있는 거죠. 화약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그 유황을 만들고 이제 탄소를 쓰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초석을 쓰게끔 돼 있었겠죠. 화약이 이제 언제 만들어졌냐라는 것도 알 수 없지만 어디서 만들어졌냐라는 것도 조금 알가말가해요. 그런데 현재 지금 과학계에서는 화약은 중국에서 최초로 만들어졌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국의 5대 발명품인가요? 그래서 뭐 나침판, 그 다음에 화약, 그 다음에 종이, 또 뭔가요? 기억이 안 나는데 뭐 3개가 중국에서 만들어졌다 그러죠. 인쇄술, 또 뭐 있었지? 뭐 어쨌든 기억이 안 나네요. 한번 찾아보세요. 중국의 5대 발명품. 그래서 화약이 어디서 만들어졌냐에 대해서 일부 사학자들이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중국에서 만들어졌다, 유럽에서 만들어졌다, 인도에서 만들어졌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과학적 입장에서 본다면 중국에서 만들어졌다는 게 지금 대부분의 이제 그 결론이고요. 과학자들이 동의하는 대부분의 의견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왜 중국이냐, 유럽이냐, 인도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는 기준은 화약을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서 달라요. 지금 우리 현대 과학에서는 화약이라고 하면은 가연물과 산소 공급원이 함께 있어야지 화약이라고 했는데,
어떤 과학자가 아 나는 그렇게 정의하기 싫어. 화약은 그냥 그 일반 불보다 조금 더 강력한 불까지를 다 화약으로 포함시키겠어 라고 얘기하면은 흑색 화약이 그 최초의 화약이 아니게 되는 게 되죠. 그리고 그 역사가들도 그렇게 포함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중국이 화약을 최초로 만든 게 아니라 산소 공급원을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까지도 화약으로 포함시키게 된다고 하면은 중국이 아니라 이제 유럽이나 인도까지도 이제 그 화약에 최초로 만들 수 있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비율과 산소 공급원을 뺀 나머지 뭐 황이랑 탄소만으로 조합을 해갖고 뭐 조금 강한 불을 만드는 것까지 화약에 포함시키겠다고 하면은 화약의 역사가 바뀔 수도 있겠죠. 자, 화약이 처음 사용된 것은 그 약이에요, 약. 그래서 화약이 이제 불화자의 양약자를 썼으니까 당연히 불로 만든 약 또는 불로 만든 약, 불이 되는 약처럼 화약은 그 화약은 제일 처음에 우리가 병을 치료하는 약으로 사용이 됐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조금씩 사용된 거고, 이제 대량으로 사용된 곳은 전쟁에 사용됐었어요. 전쟁. 그래서 대량으로 화약이 사용된 곳은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전쟁에 처음 사용되자마자 이렇게 막 그 어떤 파괴적 요소나 그렇게 사용된 건 아니고, 그 처음에는 이제 화공법으로 사용했어요. 여기 화공법이라는 게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화약을 이제 그 앞에다 그 화살 앞에다 두고 쐈을 때 적진에 떨어져서 이렇게 그 나무를 태우는, 그래서 적지 나무를 태우는 곳에 사용되는 게 처음에 이제 화약이 사용된 거고, 그 다음에 사용된 게 이제 병기로서, 이제 추진제로서 이제 앞에 이제 쭉 앞으로 나가는 거죠. 가스가 생성되니까 이렇게 생성된, 이렇게 만들어진 게 화약에 사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화약의 역사는 어차피 무기 역사랑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화약이 사용된 게 처음에는 화공법으로 사용이 돼서 불을 지르는데 사용이 됐지만, 추진제로 사용되면서 무기가 급격하게 발달됐고, 결국은 화약의 역사와 무기의 역사는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물론 산업용 화약은 조금 다릅니다. 산업용 화약은 좀 다른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초반기의 화약의 역사의 발달은 무기 역사랑 거의 같이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날 공학적 정의에 이제 부합되는, 과학적 정의에 부합되는, 즉 추진제의 역할과 함께 파괴력을 가지는 화약은 중국 당의 서기 618년에서 907년 사이에 와서 비로소 실용화된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무기로서 쓰여진 거는 한 2000년 정도 된 것 같네요. 자, 화약을 만들어졌을 때 우리가 그 화약을 처음에 이제 공부했던 사람들, 화약을 연구했던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연금술사랑 연단술사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연금술사라고 하면 이제 유럽 쪽 얘기를 떠올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연금술사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이제 불이 있고 뭐 끓는 용액이 있고 이제 다시 뭐 확 넣어갖고 불이 확 붙는 이런 게 있는데, 연금술사로 보게 되면은 아리스토텔레스의 4원소 변환설을 바탕으로 값싼 물질을 값비싼 금으로 바꾸려는 기술을 연구를 했던 사람이 연금술사예요. 그러니까 연금술사는 4원소설이면 이제 불, 물, 불, 그 다음에 흙인가요? 이렇게 물, 불, 공기, 흙, 요게 4원소설이고,
뭐 아리스토텔레스는 뭐 빈 공간이 없기 때문에 하나 더 더하면은 뭐 제5원소설 이렇게도 얘기를 했었는데, 우선 뭐 그런 걸 떠나갖고 연금술사는 기본 목적이 비싼 금을 만들려고 했던 게 연금술사예요. 그런데 화약은 우리가 이제 그 중국에서 만들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화약은 중국에서 만들어졌다고 했는데, 이게 우리가 말하는 이제 연단술이라고 하는 것은 단약을 만들기 위해 거예요. 그래서 연단술이라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연금술을 공부하는 사람은 연금술사, 연단술을 공부하는 사람은 방술가 또는 방사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말하는 이제 도사나 진사가 단약을 만들었던 기술을 연단술이라고 했고, 연단술은 기본 목적이 불로장생 약을 만들기 위한 게 연단술사였어요. 그래서 연단술의 한 과정에서 이제 초석과 혼합물이 맹렬히 타는 것을 확인을 하면서 이게 이제 불로장생을 만들 수 있지 않느냐라는 그 개념에서 출발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양과 서양이 좀 다르죠. 동양은 이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만들었었고, 그리고 그 서양은 이제 돈을, 값비싼 금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을 했었죠. 자, 이제 중국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이제 당의 손사막이 초기의 명의이자 신성가였던 손사막은 이제 단경, 내화유황법의 복화예를 제조하는 처방을 상수를 했고, 복화예 제조 방법에서 여기서 보면은 두 냥의 초석, 그러니까 우리가 KNO3죠. 그 다음에 유황을 분쇄한 다음에 은제 용기를 넣고 다시 조각자라고 했는데, 이 조각자가 뭐냐면 위험나무 열매 씨라고 해서 이게 결국은 그 숯이에요. 숯을 3개 넣고 불을 지펴 불꽃을 일어나서 목탄 3개를 넣는다. 여기도 탄소죠. 그 다음에 목탄을 3분의 1쯤 타면 불을 끄고 혼합물을 꺼낸다고 했는데, 여기 초석이 들어가고 유황이 들어가고 탄소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숯이 들어가죠. 그래서 복화 제조법이 현재 사용되는 그 흑색 화약이랑 유사한 조성으로 있다고 생각을 되는 거죠. 이게 화약과 이제 만들기 위한 화약을 만들기 위한 작업은 아니지만 조성과 만드는 방법이 똑같기 때문에 화약의 원 체제로 보는 거죠. 그리고 도교경전의 도장에 보면은 송나라 시대에 그 집대성한데 화약이라는 단어가 이제 처음 발견돼요. 그러니까 도교경전 도장에 화약이라는 건데, 이 화약이 우리가 생각하는 건파우더나 아니면 익스플로시브가 아니라 일종의 이제 메디슨, 약으로서 인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화약이 제일 먼저 사용된 것은 단약이에요. 단약. 그래서 단약이었기 때문에 화약으로 불로 만든 화약이기 때문에 화약으로 했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사용되기 전에 연단술, 즉 방술가가 약으로서 만든 게 화약이고, 그게 도교경전 도장에 제일 먼저 등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헌종 3종 때는 청어자라는 사람이 연홍신지집 보석, 연홍신지지 연홍신지 신진 집보집성이라고 하고, 같은 양의 초석과 황해 혼합물에 박옷을 가한 다음 가열했더니 발화되어 연소했다는 복화반법을 소개를 합니다. 여기서 초석, 황, 유기물 혼합물을 가열하고 발화하는 현상, 즉 황과 초석으로부터 산소를 공급받아 연소하는 현상을 관찰하게 되는데, 여기서 그 박옷이 뭐냐면 지금 여기 있는 그림에 보는 꽃이에요. 그래서 박옷이 이제 부자 또는 뭐 초호, 박옷, 투후꽃이라고 불리고 있고, 이 꽃이 이게 그 지금 현재 사용하는 이제 숯이랑 성분이 아주 비슷해요. 그래서 박옷으로 되어 있다는 거라고 했고, 이게 그
결국은 이제 흑색 화약에 조금 더 연소했다는 거를 소개를 하게끔 돼 있죠. 우리가 이제 현재 이제 그 폭약으로서 화약 제조법은 송나라 때 사용이 됩니다. 이 날짜를 좀 보세요. 1044년이에요. 1044년에 무영총경호라는 병서에 각종 병기류와 함께 발표가 되는데 제조법이 이제 발표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뒤에 나올 이제 그 로저 베이컨이 나오게 되는데 유럽 화약의 최초 발명자라고 나오는데 요거 로저 베이컨은 한 1200년도예요. 그런데 얘네는 벌써 1000년도니까 200년 앞선 거죠. 그래서 뒤에 거랑 조금 비교를 하시려고 요 날짜를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 무경총경에는 그 폭약으로서 사용이 되는데 초기 흑색 화약이 이제 약으로서 메디슨으로 사용됐다고 하면은 무경총경 이후에는 이제 화약이 폭약으로서 사용되고 군사용으로 발전이 됩니다. 그리고 군사용으로 발전이 되면서 송금시대에는 이제 다른 나라 서방이나 몽골로서 전파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앞에서 이제 그 화약이 어떤 이제 유럽에서 만들어졌냐, 인도에서 만들어졌냐, 뭐 또는 아랍에서 만들어졌냐 이런 썰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화약을 산소 공급제가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산소 공급원이 외부에서 오면은 연료, 그 다음에 내부에 포함되면은 화약 또는 폭약이라 그랬는데 만약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산소 공급이 외부에서부터 들어오는 것까지 화약으로 치겠다라고 주장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원전 1190년경에 트로이 전쟁에서 트로이 군이 꺼지지 않는 불을 그리스 불이라고 해서 여기 그림에 보면 이제 히랍의 불이라고 해서 요 그림이 나오는데 여기에 뭐냐면 기원전 850년경에 서남아시아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일종의 연소 가열제로서 이제 불을 붙여갖고 이제 7세기 때 비잔틴 제국이 사라센군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 히랍의 불을 사용했고 콘스탄티노플을 사수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즉 어떤 이제 강력한 불을 사용해 갖고 외부로부터 침투해 있는 거를 물리쳤는데 이게 화약의 기원이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입장은 산소 공급원이 외부에서부터 들어오게 되는 것까지 화약으로 치면은 이것도 합리적인 주장이죠. 그런데 현대 과학에서는 외부 공급원이 들어오는 거를 외부에서부터 들어오는 거는 화약이라고 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런데 또 하나는 이제 히랍의 불이 정확히 그 실체가 없어요. 그리고 정확히 그 실체가 없고 단순히 밝혀진 바가 없고 조금 신화적인 측면이 강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화공용 발화제라고 이제 추정이 되고 있고요. 여기서 보면 이제 르네상스 초기에 1249년에 영국의 로저 베이컨이 최초의 흑색 화약을 발명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앞에서 이제 우리가 무경총경에서 보면 천 몇 년이었죠? 제가 아까 1100 몇 년이었잖아요. 1144년인데 로저 베이컨이 지금 1249년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로저 베이컨이 흑색 화약을 만들었다고 주장을 하는데 무경총경보다 한 200년 뒤에죠. 그래서 그 로저 베이컨이 지금 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영국의 수도승이었고 철학자였어요. 되게 유명한 철학자예요. 이 화약 역사가 아니더라도 이 사람은 이제 자연 철학자로서 되게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럽에서 로저 베이컨이 흑색 화약을 최초로 만들었다고 주장을 하게 되는데 이때 로저 베이컨의 그 기록에 보면은 히랍의 불을 앞에서 말하는 히랍의 불을 재현하는 과정 중에서 초석, 황, 목탄을 배합함으로써 기존에 있던 발화제나 히랍의 불보다 연소 성능이 뛰어나다는 흑색 화약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앞에서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화약을 봤을 때 흑색 화약이 까만색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화약이 검으니까 이거를
블랙 파우더라고 이름을 지으고 이게 번역이 되면서 흑색 화약이라고 이름이 붙여집니다. 근데 이제 이때의 그 로저 베이컨은 수도승이었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르네상스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그 그리스 로마 시대가 아닌 르네상스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헤브라이즘,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 중에서 이제 신을 그 섬기는 게 최고의 그 목표였어요. 그래서 수도승이기 때문에 만약에 자연 철학을 해갖고 이거를 발표하게 되면 처형당할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수도승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베이컨이 이 흑색 화약을 만들고 나서 이걸 바로 발표를 못해요. 왜냐하면 종교 재판을 받을 수 있으니까 발표를 못하고 얘의 방법을 여기 읽을 수도 없는데 제가 뭐 어떤 책에다가 수수께끼식으로 이제 적어 놓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목적이죠. 하나는 이제 종교 재판 때문에 이 얘기를 못 쓸 수 있었고, 또 하나는 로저 베이컨 자신이 조금 철학적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로저 베이컨은 이 흑색 화약이 너무너무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었고, 이 로저 베이컨이 흑색 화약이 전쟁에 이용되는 걸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훗날 어떤 이제 뛰어난 과학자가 나타나서 이 수수께끼를 풀고 이 수수께끼를 이용해서 정의로운 곳에 사용됐으면 좋겠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썰입니다, 썰. 근데 14세기 초에, 그러니까 약 그 300년 후죠. 300년 후에 독일의 수도사 베솔드 슈바르트라는 사람이 베이컨의 기록을 이제 판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베이컨의, 그러니까 약 200년 후에 베이컨의 이제 그 수수께끼를 풀게 되고 이 흑색 화약을 풀게 되는데, 되게 웃긴 게 이 베솔드 슈바르츠는 이걸 갖고 바로 전쟁에 사용해요. 그래서 그 관포를 만들게 됩니다. 관포. 그래서 베이컨의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좀 그 몹쓸 과학자, 좀 이제 정의로지 못한 과학자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화약을 조금 공부를 하면서 좀 느끼는 게 있다고 하면은 로저 베이컨 자체는 그 화약이 정의롭지 못한 곳에 사용되지 않길 바랬잖아요. 저 또한 똑같아요. 그래서 그 제 책에 보면은 이걸 보고 조금 제가 이거 공부하면서 되게 감명 깊었는데, 제 책 맨 앞에 이제 교재로 우리 교재에 사용되는 거 보면은 화약을 공부하는 게 여러분들이 그 범죄에 사용될 가능성이 되게 높잖아요. 그래서 화약을 지금 이 동영상을 수강하는 친구들, 그러니까 학습자들 같은 경우 화약을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곳에 사용되기를 굉장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성공하기를 바라지 범죄에 사용되지는 않기를 굉장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이제 화약이, 로저 베이컨 화약이 발명되고 나면은 그 영국 수도승이었잖아요. 그래서 잉글랜드 남서부 서머셋주에 가면은, 일체스터에 가면은 그 로저 베이컨의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이렇게 현판을 만들어 놨어요. 현판을 만들어 놓고 로저 베이컨의 현판을 만들어 놓으면서 세계 최초의 흑색 화약의 발명가라고 쓰여 있지만, 앞에서 이제 역사에서 배웠다시피 로저 베이컨이 흑색 화약을 제일 먼저 만든 사람은 아니에요. 그 화약이 이전부터 수백 년 앞에서 이제, 그러니까 1100년, 그러니까 1044년 때부터 이미 중국은 그거를 전쟁에 사용을 하고 있었죠. 전쟁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은 베이컨은 이제 자신만의 연구를 통해 갖고 흑색 화약을 제조하는 데 성공을 한 사람은 맞아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고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쉽게도 세계 최초는 아니고 영국 최초 또는 유럽 최초의 화약 발명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로저 베이컨이 이 화약의 역사 말고 이제 어떤 이제 철학자, 자연 철학자나 아니면 신학자로서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은 최초의
화약 발명가라고는 할 수 없겠죠. 오늘 이제 수업이 여기까지 마칠 건데, 오늘 배웠던 거를 정리해 보면은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 얘기 잠깐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화약의 이제 어원에 대해 조금 얘기했고, 그 다음에 흑색 화약이 이제 중국에서 발명된 이제 역사적 기록들 누가 얘기했었고, 로저 베이컨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세계 최초로 화약을 만든 곳은 그 중국인데 만든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는 알 수 없고, 그 다음에 로저 베이컨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유럽 최초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화약의 정의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흑색 화약을 넘어갔고 현대에 사용되는, 즉 토목공사용이나 아니면 광산 채취 또는 이제 해저에 탐험되는 산업용 화약이 어떻게 발달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